네, 두 번째 우리 오늘 패널 손님 모시겠습니다. 고성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잘 계셨습니까? 네. 어제 그 행사에서 아주 청년들 너무 좋던데요. 좋죠.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오늘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죠. 어제 그 행사 진행하시다가 네. 아무 말 안 하시다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으시길래 제가 중간에 인터셉트에서 한 말씀 하시나 했더니 네. 차량 번호 몇 번 빨리 차 빼주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회자가 그런 거 하는 거지. 제가 어제 사회자가 뭐 말이 많아서 뭔 소용이 있어요.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행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오신 그 황교안 대표님 또 고영주 대표님이 원래 축사를 이 청년 학생들 다 이야기하고 거의 네. 2시간 정도 지나서 했어요. 네. 그런 진행 방식도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우리가 너무 기존 질서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뭐 이른바 높은 사람들 오면 먼저 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 왔다가 자기 할 말만 하고 싹 나가고 그러면 따라왔던 사람들 우 같이 나가고 이게 정치판이 늘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더구나 어제는 2025 자유청년대회잖아요. 청년들이 주인공인데 네. 거기 축하하러 왔으면 청년들 얘기부터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 황교안 대표, 고영주 대표한테 미리 그런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도 당 대표인데 바쁘지 않겠어요. 네. 뭐 그분들이 아주 흔쾌하게 그 취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그 청년들 대표 한 22명이던데요. 네. 이 발언 들어보시니까 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우리보다 낫구나. 저는 그 나이 때 그렇게 못했어요. 네. 상당히 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지도자들이 다 좀 깨어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함께 하자고 하는 그 열기와 열망이 아주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끝나고 나서 뒤풀이까지는 저희가 생중계는 못했지만 예. 이 뒤풀이 자리에서 다들 이제부터는 좀 함께 하자는 얘기들을 다 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래서 뭔가 조만간 우리 자유파도 수년간 좌파들한테 공격받으면서도 이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도 못 만들고 그렇게 왔다가 우리 이영훈 대표가 총대를 메고 지금 대자유총 결속을 했잖아요. 예. 저는 우리 자유파 청년 단체들도 얼마 안 있어 함께하는 그런 어떤 연대 틀 이런 거를 발족시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거 좀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우리 청년 대회 밥 먹고 나서 네. 이제 막 저녁 방송 준비하는데 뭐 사진이 막 떴어요. 네. 그게 한국일보 보도로 이제 알려졌는데 어제 뭐 2호회라는 수도권 지역 뭐 당협 뭐 위원장들 원내외 예. 그 자리에 또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 좀 어떻게 한 말씀 그래도 논평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얘기를 보십니까? 하자 그러면은 한두 마디로 끝날 일은 아닌데 예.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업어 키운 한동훈이 그리고 사실상 은퇴 상태였다가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갑자기 막 장관급 자리를 2개씩이나 한 그리고 대권 주자가 된 예. 김문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 표륜적인 배신 행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한동훈이랑 끌어안고 러브샷을 할 수 있냐. 제정신이냐. 한동훈이는 배신자 중에서도 아주 최악질의 사악한 배신자입니다. 보통 정치권에서는 배신을 하더라도 이를테면 자기가 같이 먹던 우물물에는 침 안 뱉는다 뭐 이런 게 일종의 원칙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다가 배신을 하고 저쪽 좌파 정당에 가도 국민의힘에 지가 있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미주알 고주알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자는 말이죠. 이 한동훈이는 완전히 종류가 달라. 아니 업어 키운 거 맞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업어 키운 거 맞잖아요. 그렇죠. 좋은 자리에 딱 보임시키고. 물론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근데 이자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개똥 같은 소리라 했잖아요. 나는 이자가 지 입으로 한 그 개똥이라고 하는 것을 이자 입에다 다시 넣어주고 싶어. 예. 예?
그러면서 이자가 주절주절 떠드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뭐 기수가 4년 차밖에 안 돼서 동료처럼 지냈다. 지는 똘마니가 아니었다 이거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수만에 이 사시가 되는 바람에 연수원 기수는 한동훈이 같은 자하고 뭐 한 4기수밖에 안 날지 모르지만 나이 차이는 10살 이상 나죠. 네. 그리고 뭐 저는 검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조직 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저 대학 다닐 때 학번도 한 학번 차이가 제일 무섭잖아. 그렇죠. 제일 무섭죠. 네. 이게 한 3년 이상 차이가 나면 귀여워하지 웬만한 실수도 그냥 봐주고 그 한 학번 차이가 막 군기 잡으려고 하면 원래 이등병은 일병이 군기 잡고 일병은 상병이 군기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병장은 야 뭐 너무 그러지 마라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이게 연수원 4기수 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귀엽다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상투 끝에 올라가 갖고 지 친구인 줄 알았어. 그게 그런 말이 나오지.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장은 뭐라 했냐면요. 김건희 여사하고 뭐 300번 뭐 가까운 무슨 카톡 대화가 있었다. 예. 이건 이제 팩트로 다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걸 집단에는 변명한답시고 뭐라 그랬냐면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덮으시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할 때 술을 많이 먹고 늦게 출근하는 일이 많아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돼서 할 수 없이 김건희 여사한테 출근하셨냐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하다가 카톡 전화가 많아졌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면 이자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자기는 지 힘으로 여기까지 컸고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도와준 것보다는 자기가 윤석열 검사 도와준 일이 더 많고 놀랐습니다. 그 말. 더 많고 예. 그리고 이 윤석열 검사는 술 먹고 맨날 늦게 나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출석 체크하느라고 김건희 여사한테 문자를 많이 한 것이고 응? 그래서 윤석열이 한동훈 업어키웠다고 하는 말은 개똥 같은 얘기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든 이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사악하게 배신했다는 것을 지도 끊고 싶은 모양이야. 그러려다 보니까 아니 뭐 내가 언제 윤석열 똘만이었냐. 나 윤석열하고 그냥 친구 동료 같은 사이였고 내가 오히려 많이 도와줬고 아니 전화도 하도 술 먹고 늦게 나오는 일이 많아서 내가 하게 됐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편입적인.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완전히 능멸하는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이게 지 자신의 배신을 지금 정당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네. 배신자도 그 급이 그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배신 중에서도 가장 사악하고 천박한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는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그런 자랑 그래 껴안고 러브샷을 하냐. 네? 제가 김문수 후보는 뭐 한 40년 가까이 형 동생으로 지냈는데 지금도 사석에서 앞으로 혹시 만날 일이 있으면 내가 형이라고 할 거예요. 40년 동안 형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야 갑자기 X야 이러겠어요? 내가 인간적으로는 내가 형으로 불러주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어제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제가 한 40년 형 동생 사이로 있었으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김문수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또 좀 약점도 있는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외골이야.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고백했잖아요. 자기는 뭐 완전 막스 레닌주의로 무장한 공산주의자였다. 그러다가 전향했잖아요. 전향을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외골로 공산주의 하다가 소련이 망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산당 국가들이 망하는 걸 보고서야 전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사상적으로 뭐 이게 아니고 다 망해놓고 난 걸 보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꿨다. 난 바꾼 것도 정말 칭찬할 일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하고 껴안는 게 갑자기 돌출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고 이 김문수가 그 전당대회 나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전환길보단 한동훈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그게 꽉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성격상 마음에 없는 말을 이 정치적인 수사적 표현으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좋아도 하죠. 저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냥 직진하는 사람이다. 그런 걸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환길보다 한동훈이다라고 하는 것은 김문수 진짜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한동훈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냥 버럭 껴안고 막 러브샷 하고 난리도 아닌 거지. 그래서 이거는 예정된 일종의 이 배신이다. 아, 예정된. 예정된 배신이다. 예. 그거는 뭐 김문수라는 정치인의 그 성격적 특성상 그렇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는 어제 완전히 끝났다. 김문수는 이제 더 이상 자유파의 정치 지도자 자격을 스스로 집어던졌다. 좀 그렇게 봤습니다. 그 여의도에 지금 뭐 돌아다니는 소문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게 보면 이제 장동혁 지도부를 끌어내리고 네. 뭐 비대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좀 뭔가 해보자. 아, 이런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제가 마이크 타이슨 말씀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예. 타이슨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이제 흥행을 위해서라도 시합하기 전에 뭐 말싸움을 먼저 하잖아. 예, 예. 상대들이 뭐 아주 험한 그 이 입들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예. 막 떠들어대면 타이슨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누구나 다 계획은 있다. 링 위에 올라와서 나한테 처맞기 전까지. 아예 한동훈 똘마니들이 무슨 계획인들 못 세우겠어요. 예. 저것들은 권토중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다시 당권 잡고 다시 공천권 행사하고 그래서 쫙 줄 세운 다음에 어찌어찌 하면 제가 다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까지는 좀 뭐라고 안 하겠어요. 뭐 누구나 다 계획은 갖고 있으니까 올라와 봐. 링 위에 올라와. 처맞기 전까지는 계획은 계획이니까. 아니 근데 그 말씀 들을 거 보니까 지난주부터 있지 않습니까? 예. 김종혁에 대한 뭐 당원권 2년 정지 이런 게 이제 기사화되고 뭐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예. 소위 말해서 친한계 이 스피커들이 예. 아주 이 방송이나 나와서 말이 온순해졌어요. 그런 그저 평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제가 이호선 위원장을 뭐 낮춰보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래도 당의 그 질서 속에서 보면 그 당 대표보다는 좀 몇 등급 낮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자리가. 당 조직에서는요. 그러면 김정혁이 따위는 또는 한동훈이 따위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설 만한 그런 그 거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호선 위원장이 얼마든지 그것도 한 손 뒷짐지고 예. 한 칼로만 싸워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저 김정혁이건 한동훈이건 또는 뭐 한동훈이가 직접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럼 저 장인이건 장모건 그 아내건 간에 뭐 자기가 한 것이 드러나면은 누구든지 이호선 위원장이나 먼저 한번 싸워봐라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 당 지도부가 지금 출범한 지 한 넉 달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8월부터니까. 예. 근데 이걸 끌어내리고 비대위를 만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너무 이건 어이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다 계획은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이호선 당무위원장은 이제 형사재판으로 따지면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검사는 구형을 했어. 일단 김정혁이는, 징역 2년이다. 예.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게 예. 정치적으로는 그런 뜻이죠. 예. 근데 이거를 판결을 내려줄 판사가 아직 없어. 예. 그 여상원이라는 자가 쫓겨나간 다음에. 예. 그래서 오늘 보도에 보니까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9명 이거는 당 대표가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예. 그 여러 복수의 후보자들을 추천받아서 금명간 임명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윤리위가 늦게 출범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각 출범이잖아. 예. 그리고 검사는 이미 구형을 해놨어. 구형해놨죠. 그러면 재판부가 구성되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들이 구성되기도 전에 구형 받아놓은 이 김정혁이 사건 또 자기들이 구성되기도 전에 이미 수사 조사가 한참 진행된 한동훈 단계 사건부터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제껴놓고 딴 것부터 한다는 것은 이 한간 윤리 소리 바로 듣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게 지금 밀려있는 영순위 1순위 사건이에요. 예. 저는 윤리가 구성되면 또 이 사안 자체가 뭐 복잡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다들 팩트가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게 당헌 당규상 조촉되는지 그리고 조촉된다면 어느 정도 중대한 잘못인지 그러면 그것에 적용할 처벌 규정은 뭔지 이게 제명까지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출당시킬 건지 아니면 탈당을 권유할 건지 아니면 당원권도 3년, 2년, 1년, 6개월 다 있잖아요. 예, 있죠. 어느 쪽인지를 선택만 하면 돼요. 예. 이건 뭐 윤리위가 다시 조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김정혁이는 그냥 그건 이제 겉다리고
한동혁에 대한 국회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징계 조치가 빨리 진행되고 빨리 마무리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도 일단 내부 숙제 골아터진 고름 얼른 그렇죠. 짜뿌리고 네. 아니 지방선거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이거 시청자님들이 이걸 궁금해하십니다. 제명, 네. 탈당, 출당 권유 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가장 강력한 중징계 조치는 제명입니까? 제명이죠. 제명이 돼버리면 이제 당 못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려 그러면 제명했을 때의 그 중대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명을 해야 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국회 윤리위의 최고 그 중징계가 제명 아닙니까? 예. 그럼 국회의원이 박탈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탈당은 뭐냐 하면 자진 탈당. 예. 이거는 제명은 버티는데 잘라버리는 거고 제명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스스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 그 이제 자진 출당. 예, 자진 출당이죠. 예. 자진 탈당을 하면 나중에 이 사람 들어올 때도 심사는 하지만 조금 이 정황을 고려해 주죠. 정상 참작이 된다. 정상 참작을 예. 해주는 거지. 예. 그래도 이 사람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탈당을 해줬지 않냐. 충분히 반성한 것 같으니까 나 지금 복당시켜도 된다 이런 거예요. 예. 그게 제명이 제일 높고 그래서 강제 출당시켜버리는 거. 그다음에 자진 탈당을 권유해서 스스로 탈당하는 거가 민주당에서 뭐 일 터지면 자진 탈당 잘하죠. 예, 그게 대부분 자진 탈당이에요. 예. 출당은 그럼 출당 권유는 당에서 예. 좀 나가라. 그렇죠. 그런 탈당 권유를 받으면 이 사람이 자진 탈당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저거는 말이 안 통해서 우리가 권유해봤자 안 들어. 그냥 제명해. 그러면 더 높은 중계로 가는 거지. 그럼 그건 완전히 일반 회사를 좀 파면이네요. 예, 맞습니다. 파면. 예, 그래서 보통 공무원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파면 당하면 퇴직금을 퇴직금 못 없죠. 받잖아요. 같이 회사를 그만둬도 그냥 의원 면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면 퇴직금도 주고 다 하잖아요. 네. 또 다른 데 취직할 때도 크게 불이익 없도록. 근데 이걸 파면시켜 버리면 얘는 진짜 나쁜 X니까 우리 퇴직금도 못 줘. 다른 회사에서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잘린 나쁜 X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이거거든. 그거죠. 네. 그럼 한동훈은 어느 정도 처분이 내려질 아니 것으로? 당연히 제명이지. 제명. 제명되면 그러면 아니 제명이지. 완전히 그냥 파문되는 거 아닙니까? 파문. 김정혁이 저것도 하는 거 보니까 저것도 제명을 시켰어야 되는데 다음 건 2년만 때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호성 교수가 자꾸 까불면 제명도 가능하다고. 아니 그렇지. 그 가중처벌인데 가중범죄에 대해서는. 자 그렇게 만약에 이 연말에 한동훈까지 만약에 정리가 되면 그 잠깐만. 예. 그 이제 한동훈이나 김정혁이나 이 똘마니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때 쓰는 말이 뭐냐. 억울하면 네가 출세를 해. 아니 억울하면 네가 지난번 전대에 나와서 한동훈이 다시 출마시켜가지고 당권 잡지 그랬냐. 100만 당원 시대에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네 지금. 아니 그래서 그때 예. 지것들이 직접 나가면은 뭐 정말 게임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어떻게 김문수랑 손잡고 좀 어떻게 해볼까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김문수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식의 어떤 그 올드 버전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당원이 지금 100만 명 되고 네. 당원이 또 저 김종혁이나 등이 친한게는 뭐 JTBC나 여기에서는 그거 경상도 사돈 팔촌 다 끌고 온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제일 많아요. 제일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충청남도도 많고. 그렇죠. 저런 세력들 분탕 세력들은 앞으로 당대표하기 힘들 거 아니 아닙니까? 불가능하지 이제. 불가능한 시대. 그러니까 너네가 계획 세우는 거는 뭐 그건 너네 자유니까 세워. 링에 올라가 처맞기 전까지는 세워. 그런데 그 계획은 여기서는 실현 불가능하니까 혹시 몰라. 정청래 저런 것들이 설치는 더불어민주당에 가면 혹시 그 계획이 통할지 몰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아예 잘려가지고 막 개망신 당하고 그러는 이보다 자진 탈당하고 항복문서 써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갖다 줘봐. 어떻게 되나. 그게 차라리 너네한테는 남은 기회일지도 몰라. 근데 이제 우리 박사님 정치평론 오래 하셨잖아요. 예. 이 국내 정치 뭐 국제 정치 사안에 대해서 거의 뭐 대가시라고 평가를 받으시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 예. 10여 년 전에 그 당시 새누리당 당원이 25만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책임 당원이. 근데 예. 지금 이번 달 지나면 100만 명 100만 넘는다는 넘는다 거 아닙니까? 그거는 책임 당원이. 예, 책임 당원. 예. 이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왜 이렇게 당원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죠?
그거는 이 책임당원이라고 하는 건 당비를 석 달 이상씩 내서 예. 그래서 투표권을 갖는 사람들을 책임당원이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생당원이 많아요. 평생당원도 당비를 계속해서 안 내면 책임당원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비를 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석 달 연속으로 석 달 낸다는 게 중요한데 그럼 이게 뭐 당비 1,000원 이상씩이니까 아이고 뭐 1,000원 이상 그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뭐 술자리에서 야 내가 낼게 하면서 몇만 원씩 또 막 쓰지만 막상 매달 1,000원씩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1,000원씩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굉장한 당성이 있고 특히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아주 투철한 자유우파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을 때나 가능한 행동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끄집어낸다는 거라면서요. 네? 사과하시는 분이. 그러잖아요. 국민의힘도 일반 국민 주머니에 있는 돈을 매달 1,000원씩 그것도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엄청난 위기의식이 있을 때예요. 첫 번째 경우가. 예. 엄청난 위기의식이 있을 때. 좌파들을 보세요. 대선 치고 나면은 당원이 늘잖아요. 지것들 딴에는 위기의식이 엄청 생기니까 야 이러면 우리 다 죽는다. 당에 빨리 입당해서 당세라도 키우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이 10년 동안 저 사악한 문재인 정권의 이재명 정권까지 지금 맡게 되면서 엄청난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 위기의식이 이렇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100만 시대를 여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껏 장동혁 대표처럼 당원 주권 시대를 진짜로 해보겠다고 나섰던 당대표가 없어요. 일단 당대표가 되면 거기 당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일단 국회를 숙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네들 데리고 노는 거가 훨씬 쉬워. 이 당원이라는 사람들 특히 책임당원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당대표보다 정치 연조가 길어. 그렇죠. 예, 오래 모아온. 아니, 지금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다 나 20년 당원이야, 30년 당원이야 하는데, 그건 장동혁이 정치 입문은커녕 사회 첫발 대디기도 전이잖아. 그렇죠. 그때부터의 역사를 꿰고 있는 아주 까다롭게 짝이 없는 이런 당원들이거든요. 이런 당원들을 주인으로 세우고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이 자유파와 대한민국 수호에 모든 걸 던지겠다는 자기 결단이 없으면 당원 중심주의를 진짜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당원이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 당원이 당대표한테 당신 제일 앞장서서 불난데 뛰어들어야 돼 그러면 뛰어들어야 되잖아. 그럴 정도의 어떤 각오가 없으면 당원 중심주의, 당원 주권주의라고 하는 걸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당대표 했던 것들이 겁이 나니까 그런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그걸 하잖아요. 왜 그러냐. 장동혁 대표는 따로 자기 계보가 없어. 혹시 장동혁 계보 들어봤어요? 그거 못 들어봤는데요. 없잖아요. 자기 계보도 없어. 이 사람이 무슨 옛날 정몽준이처럼 조단위 재산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시골의 그 스레트 집.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을 게 책임당원하고 자유파 국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의 유일한 자산이 당원들과 자유파 국민들의 지지야. 그럼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죠. 그리고 그 때문에 야 이번에는 진짜인가 보다. 진짜가 나타났다. 그래서 다들 좋다 그러면 책임당원 들어가서 우리가 투표권 행사하면서 장동혁 지키자. 이렇게 해서 급속하게 전국에서 책임당원 입당 러시가 이루어진 겁니다. 최근 두 달 만에 한 17, 8만 명. 아주 경이적인 숫자죠. 어마어마한 건데요. 네. 지금 근데 이거 보면 안에 지금 배지 달고 있는 여러분 초선까지 포함해서 초재선들 보면 무슨 모임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아니 저것들은 배지 달기 전에 공부를 하고 와야지 참나 정말. 그래서 공부한다는 아니 국회가 무슨 세미나 하는데요 이런 공부한다는 건 면피고 실제로는 자기가 개파의 보스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계엄 사과 와야 된다. 사실은 그 계엄 사과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거. 일종의 로비 집단인데 지금 우리 이영풍 대표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 내세우는 건 계엄 사과, 중도 확장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 이것들이 제일 관심 갖는 거는 경선 룰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예, 50-50을 70대 30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이 현 장동혁 지도부의 룰 개정 방침이거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예. 당심 70으로 바꾸면 그 책임 당원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당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그 지역구 국회의원 말 듣고 누가 그 지역구 원외 당협위원장 말 들어요. 그 사람 그들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당협위원장들보다 훨씬 이념적으로 투철하고 훨씬 활동성이 강하고 훨씬 오래됐고. 예, 훨씬 오래된 사람들인데 저것들이 이번에 이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로 몰려갑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룰이 어쨌든 간에 사실상 기초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냥 공천 주는 거. 예. 광역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냥 공천 주는 거. 시장, 군수,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 주는 거. 였어요. 예. 근데 이 권리와 권한을 이자들이 박탈당한다고 느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내가 누구한테 주고 싶어도 경선 갑시다 하는데 그러면 공천 받고 싶은 출마 예정자, 공천 받고 싶은 출마 예정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찾아갈 이유가 뭐 있어요? 책임당원한테 찾아가야지. 표가 거기 있는데. 그렇죠. 예.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건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요. 그때는 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제왕 노릇하면서 야, 니는 요번에 시장에 너는 군수에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시골에는 여러 군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엄청 돈 장사들을 한다는 거야. 예. 근데 그 중에 한 사례인데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지역도 얘기 안 할게요. 예. 하여튼 출마 예정자, 군수 출마 예정자가 한 8명쯤 됐대. 아, 그래 많아요? 8명씩. 8명이 됐대요. 이야. 그래서 그 공천권은 거의 100% 그 지역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예, 거예요. 예.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 8명이 차례차례 면담 요청을 했대요. 예. 당연히 면담 요청하죠. 예. 해봐서 알잖아요. 면담 요청하잖아. 예. 그래서 면담을 다 했대. 그래갖고서 돈 봉투가 8개가 모였대. 예? 예. 근데 공천은 그 중에 한 명밖에 못 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래 해갖고서 지가 제일,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군수 공천을 준 거야. 예.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예. 공천을 발표하기 전에, 공천 발표도 지 마음이니까. 예. 발표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줄게. 해놓고 나서 이자가 갖고 온 봉투는 이제 자기 주머니에 넣었대. 넣고. 나머지 그 다음에 나머지 7명을 차례차례 또 불렀대. 예. 겹치게 하면 안 되지. 예. 따로따로 불러갖고서 헷갈리지 않게 잘 분류해 놨다가 예. 갖고 온 만큼 그대로 돌려줬대. 예. 예.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게 경선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 또는 이번에는 아무래도 내 힘보다는 중앙당 힘이 반해서 내가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돌려줄게. 예. 그래서 7명한테 딱 돌려줬대. 예. 그래서 말썽이 없었다는 거야. 아. 그 뒤에 또 벌어진 일은 없나요? 그 지역은 없어요. 아하.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꼭 지방선거 누구가 돈 얼마를 했다는 소문이 돌잖아요. 예. 이거는 잘못 받아서가 아니라 잘못 돌려줘서요. 그 일종의 배달사고처럼. 돌려주는 것만 자리를 해도 이걸 폭로하면 지도 죽으니까. 그리고 증거도 없잖아. 이게 다 현금으로 갖고 왔다 현금으로 돌려주는 건데 사진 찍어놓기 전에야. 예. 그런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동안 지방선거는 그런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돈장사판이었어요. 공천 장사. 이거를 당심 70%로 대폭 올리고 그러면서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 공직자 선출위원회 평가위원회가 그것도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도 시스템. 그거 돈질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 예. 지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해야지. PT를 하건 뭘 하건. 예. 그래서 지금 당내 국회의원들은 다 기득권자들이에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무렵에 내가 정말 하마터면 얘기하다가 그 국회의원 뺨을 때릴 뻔했는데 예. 이자가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은 탄핵당했는데 예. 이자가 배신한 자는 아니지만 예. 이자가 그러더라. 박사님 걱정 마세요. 저희는 그냥 야당하는 게 차라리 좋아요. 이러더라고. 야, 놀랄 노자입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처음에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예.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보세요. 여당 되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맨날 방어하는데 바쁘고 눈치 봐야 되고 위에서 뭐라 그러면 야당하면 눈치 볼 사람 없고
그리고 예산도요 야당 의원이 더 잘 따요. 나가가지고서 막 소리 지르면 저쪽에서 야 뭐 줄까? 그리고 온대. 그래서 저는 야당 국회의원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더라고. 노예 근성이네. 그 순간에 내가 손이 요만큼 올라갔다가 내가 그자 다시 안 봅니다. 아니 이게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야당 국회의원이 무슨 기득권이야? 뭐 추경호 보니까 잘못하면 감옥 갈 뻔하고 원성동에는 좀 감옥 가 있고 막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 기득권이에요. 엄청난 기득권이에요. 특히 좌파 것들하고 약간 부역을 하거나 예. 부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좌파 것들한테 욕을 잘 안 하고 뭐 센 비판 잘 안 하고 협조하거나. 예. 그러면 좌파에서도 굳이 이것들 데리고 노는 게 편하고 좋지. 순치시켜서 얘네들까지 쳐갖고서 적을 많이 만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야말로 정말 기득권자들이지. 지금 보면은 우리 박사님 참 이거 평론은 오래 하셨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 과정을 거치면서 네. 그 이전에 한나라당 시절과 지금하고 정치 상황이 지금 우파 진영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완전히 바뀌었죠. 앞으로 어떻게 좀 될 것 같습니까? 세 가지가 바뀌었는데 예.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너무 정치 상황이 다르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탄핵당한 대통령의 태도가 아니에요. 재판정에서 보면 그래요. 지금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전사의 모습이지. 목소리가 아주 살아있어요. 탄핵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대통령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게 달라요. 대통령이 저렇게 결기를 가지고 버티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각성되고 개몽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대거 우리 자유파 진영의 선봉이 됐어요. 우리가 어제 청년대회에서도 그걸 확인했잖아요. 네, 확인했죠. 그 제가 여기저기서 그런 말씀 드려요. 이제 청년들이 앞에 섰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냥 청년들 뒤를 쫄쫄쫄쫄 쫓아다니면 된다 그랬어요. 일부러 제가 쫄쫄쫄쫄 쫓아다니면 된다. 괜히 뭐 일로 와봐라 한 수 가르쳐 줄게 이러지 말아라.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다. 당장 저는 아직도 독수리로 간신히 네 오케이만 하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한 손가락으로 하잖아. 이걸 어떻게 당해요? 그래서 청년들의 변화, 대통령이 다르고 청년들이 달라졌다. 마지막으로 뉴미디어. 지금 대부분의 정보와 정치적인 영향력이 뉴미디어 유튜브 통해서 이루어지지 누가 조선일보 보고 누가 KBS 보면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확연하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좀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럼요. 대한민국의 강력한 선명한 이런 메시지를 내는 대중 우파 정당. 이게 출범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게 국민의힘을 완전히 가죽을 벗기듯이 혁신을 해서 개혁을 해서 환골탈퇴 시켜서 전투적인 자유파 정당으로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글로 가는데 걸리적거리는 이 한동훈 똘마니들을 이제 척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굳이 자유통일당, 자유혁신당, 자유민주당, 자유화혁신당, 우리공화당이 바깥에서 따로 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대통합을 하는 이 전투적인 대중적 자유파 정당으로 크게 판을 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가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리 가다가 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더 강력하고 더 전투적인 자유파 대중정당 창당 쪽으로 우리 자유파가 확 쏠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6.3 지방선거 때까지 또는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어느 지점까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일단 힘을 실어줘 보자. 장동혁이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일종의 조건부 지지. 조건부 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 신년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0여일 지나면 이제 2026년이 되는데 이 자유파 진영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시급하고 첫 번째 화두가
배신자 척결입니다. 배신자 척결.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내년은 새해가 밝아지면 전부 육산 지방선거 국면으로 바뀔 텐데요. 예. 그런데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뭐 경선이 막 시작된다. 그게 아마 2월에서 3월일 텐데 그때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는 배신자 척결하기가 여의치 않아요. 이미 다 선거 구도 속에서 막 이해관계가 얽혀버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배신자 척결을 해야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러면 저것들이 김정혁이가 찍하듯이 한동훈이 적어도 찍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족벌 언론들이 또 며칠은 또 그거 가지고서 장사해 먹을 거 아니에요. 며칠. 근데 그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려. 예. 아니 눈앞에 선거가 다가왔는데 무슨 한동훈이 넋두리를 듣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국민들이 안 보면 국민들이 안 읽으면 아무리 족벌 언론이라도 그것을 뭐 내내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저것들도 장사가 안 되면 문 닫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속전속결이 답이다. 속전속결. 최대한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이걸 척결하자. 김정영이가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를 척결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 시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많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방선거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사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은 우리 명절 때 친척집에 놀러 가가지고 그 친척 형, 사촌 형, 뭐 아재 이런 분들한테 뭐 옛날 이야기 막 듣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시간 아니 그때 얘기는 주로 군대 얘기나 뒷골목에서 싸움하던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예, 오늘 우리 시청자님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2025 자유청년대회를 저희들 관점으로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는데 그 청년대회를 대자유청에서 주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파 청년합, 예, 우리 이영풍 회장 그리고 강용석 부회장, 예, 어제 대회장에서 개회 선언도 하고 환영사도 했는데 정말 물심양면으로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성과 있게 진행되도록 애를 써주셨어요. 예, 우리 이영풍 회장, 강영석 부회장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 40여 유튜브의 생방송이나 녹화를 통해서 그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이제 좀 믿으셔도 돼요. 안심하셔도 돼요. 청년들 믿고 정말 저는 앞으로 청년들을 앞세우고 뒤를 쫄쫄쫄쫄 따라가면서 유튜브 할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 저 법정에서 변호인 역할을 하시면서 그 본인이 맡은 그 사건을 잘 논리적으로 대변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경우에 많은 변호인들이 옆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오늘 제가 모셨어요. 김지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쇼츠 영상을 한번 봤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쫙 설명하는데 그냥 저쪽 검찰 측에서 그냥 기가 확 죽어버리더라고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던데. 감사합니다. 네.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러셨나요? 계엄에 대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다툼이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네네. 논리적으로 쫙 설명을 하시던데. 네. 네. 지금 뭐 오늘 김용현 장관님 근황을 좀 묻기 전에 예. 어제 그 기자회견하고 이제 사실상 문을 내린 예. 그 내란 특검 예. 그 발표하는 거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말들이 많던데요. 예. 사실 이제 저희 사건은 지금 이제 뭐 그 장관님 사건이 총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는 3건이고 예. 또 한 건은 또 이제 추가 기소가 됐다고 또 주말에 기사가 나서 저희는 아직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너무 졸속으로 진행된 측면이 많거든요. 180일 이제 본인들은 180일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업무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브리핑하려고 뭐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제가 장관님 변호인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상 그 허위 사실을 기재한 기사들, 그런 잘못된 보도들 이런 것에 의존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 처음부터 수사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고 보이고요. 생기록을 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고요. 그런 상태에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원래는 사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기존에도 있었던 기존에도 재판에 적용되는 기간이기는 해요. 예. 신급마다.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죠. 특별히 정치인들의 사건의 경우에는 뭐 판사가 그냥 뭐 휴가를 가버린다거나 예. 그래서 뭐 3년 6개월 만에 1심이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이 원래는 준수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만 그걸 그 강행 규정으로 보진 않아요. 거기에 예. 구속이 된다고 보진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고 특수 목적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부여받은 롤은 180일 안에 뭔가를 입증해내야 된다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가짜 기사에 의존해서 시작된 수사였고 그래서 졸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 당연히 재판 과정 중에서 반박할 거리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저는 새겨 들을 만한 일은 그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이 특검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네. 이 소설 쓰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네네네. 그 뭐 황색 저널리즘인가? 네. 아니 그 예를 들면 공소장을 이제 쓴다든지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사건에 임하게 되면 팩트를 가지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그 김건희 여사가 계엄 터지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 이건 너 때문에 망쳤어라고 하는 게 이 사태를 이해하고 풀어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만나서 그 상황 당시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에 대한 상황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러이런 대화 과정 가운데 했던 이야기다라고 한다면은 전체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딱 한 줄 문장만 떼서 우리 워딩이라고 하죠. 예. 그것만 딱 박제를 해놓으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상상력을 부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사를 쓴 그 언론사의 어쨌든 정념의 방향에 따라서 그게 어쨌든 그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대통령님 사건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오셔서 뭐 이 4명이 대통령님께 충성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워딩을 했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보면은 그 기사를 쓴 기자의 의도대로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그런 맥락으로 한 그 이야기가 악마의 아니에요. 편집이에요. 악마의 편집. 근데 그게 그러면은 그 말을 한 게 사실이 아니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 말은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을 다 봐야 되는데 그걸 그렇죠. 다 소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입을 시키는 거죠. 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각색을 해서 우리가 보는 방향은 이러니까 앞으로 이 재판에 이런 방향으로 봐달라. 그렇게 각색을 시켜서 주입시키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중계에 반대했던 입장이었는데 야. 중계되는 내용을 전부 다 보시면 왜 그런 말이 나왔고 왜 그런 선택을 했고 변호인들이 왜 저런 주장을 하고 저기서 왜 반박을 하고 이런 걸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6시간, 7시간 넘어가는 재판을 다 보시긴 어렵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가위질이라고 하죠. 편집이 된 것만 내보내는데 그게 정말 주요 부분, 정말 중요한 쟁점에 관해서 공방을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만 잘라서 거기에 이제 언론사 나름대로는 후킹이 될 만한 헤드라인을 박제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부분은 되게 아쉽고, 예. 속상하기도 하여튼 하고. 그 처음에 이제 저 민주당 세력이 중계를 다 하기로 이렇게 몰아붙인 이유가 네네. 이걸 다 전 국민에게 알리면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내란 범죄로 몰아갈 수 있겠다. 네네. 이게 사실은 오히려 역효과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원래 지금 중계 효과를 노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계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계가 되면서 정말 이제 마녀사냥식, 막 모욕주기식 그러니까 재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수사 단계에서도 그랬어요. 원래는 이제 VIP 같은 경우는 지하 통로를 통해서 수사실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 같은 경우는 정문으로 들어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망신 주려고. 네, 망신 주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여주는 것에 굉장히 집중했던 조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그 중계 방송으로 전환한 거는 예. 사실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다툴 것이다. 생각을 못 했었던 거고. 아.
그리고 공소장을 하나하나 이제 그렇군요. 공소장 기재 공소 사실을 이건 왜 잘못됐고 이건 왜 사실이 아니고 우린 증인 뭐 90명이든 100명이든 다 부를 거고 불러서 뭘 물어볼 거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현출됐을 때 그게 사실은 공소장이 허위 기사에서 출발한 잘못된 사실로 가득하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파악하실 거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께서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국민을 개돼지로 본 거라니까. 네,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본인들처럼 낮게 보고 있고. 그렇죠. 그냥 뭐 이거를 보여주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그 내란 프레임 안에서 본인들이 짜놓은 각본 안에서 세뇌당하고 교육 당할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재판 과정을 보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일부 언론에서 짜집기로 만든 그 쇼츠나 뭐 짧은 영상만 봤을 때는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각성이 되어 있으시고 어느 정도 지적인 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 해당 부분이라도. 그러면 이게 저 변호인들이 뭘 다투고 있는 거구나. 공소장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저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 제가 법률 신문을 찾아보니까 네네. 일반 형사 사건이 영장 기각률이 한 17%에서 22% 네, 사이. 그러니까 네. 10건 치면 한 2건 정도 기각되는데 네. 아니 이건 뭐 해병대 특검 같은 경우 10건 치면 9건 기각이고요. 네. 지금 어제 그 막내는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 10건 치면은 거의 5건 정도 네. 반올림하면 그러니까 10건 치면 절반이 다 기각이 나. 네. 이거 부실수사 아닙니까? 이렇게. 그 180이라는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그게 민주당의 생각이겠죠. 우리가 빨리 내란 저도 뭐 어제 거리를 가다 보니까 뭐 민생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거리에 이제 현수막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내란의 밤을 종식시킨다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아직 내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도 다 깨졌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인내심도 안 보이고 있고 180일이라는 기간을 특검에게 던져주면서 이 기간 안에 반드시 뭔가를 보여주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특검부 그다음 파견 그 수사관들을 붙여준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돈 그다음에 인력 이런 게 제공이 돼도 수사라는 것은 어떤 국가양bor권을 발동하기 위한 단초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모두가 이제 아는 상황에서 갑자기 180일 던져주고 이 안에 모든 수사와 뭘 기소를 마무리해라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졸속 수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 중에서 저희가 이제 생기록을 보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기사들이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그 수사기관이 우리가 수사해봤더니 이러이런 사실이 이러이런 점이 사실로 확인됐다. 그걸 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해주면 그거를 기자들이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원래 맞거든요. 흐름이 맞죠. 그렇게 되는 건데 12월 4일부터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12월 3일에 됐고 4일에 이제 00시 07분에 바로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 오후부터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것도 어떤 것도 객관적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기자들은 어떻게든지 이제 사람들을 후킹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도 그러니까 특검이란 조직은 특검이 있고 특검부가 있고 파견 검사들이 있거든요. 당시 초반에는 이제 특검이 출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선 검사들이 제시하는 이런 기사들이 다 가짜 기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가짜 기사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기사가 먼저 나오고 그 기사를 제시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치는 거죠. 이게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두 가지 고통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가짜 기사가 돌아다닌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 번째, 검사들도 우리 편이 아니구나. 진실을 밝혀주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사 횟수가 뭐 많고 뭐 심야 조사를 받고 이것도 괴로웠겠지만은 이 프레임이 이미 정해진 프레임 안에서 자꾸 우겨 넣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양평군의 그 면장님도 극단적 선택하신 사례가 있는데 자 우리 김지미 변호사님은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님 저 변호 업무를 맡고 계시죠? 네네. 장관님 좀 어떻게 계십니까? 장관님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뭐 서두르시는 법이 없어요. 장관님은 기록도 차분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뭔가 결정하기 전에 변호인단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편이시고요. 그리고 잘 계십니다. 건강하게 잘 계시고 날마다 성경 읽으시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어디 저 아프시거나 뭐 그러신 데는 없죠? 제가 처음에 장관님 뵙고 나서 두 가지 질문 드렸어요. 장관님 어디 편찮으신 데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필요하신 게 있으면은 저희가 뭐 조달을 해드리거나 뭐 그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봤더니 첫 번째 이제 답변해 주신 거는 아픈 곳이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안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건 온전히 내가 그 감당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네. 군 출신이시어서 백전노장다우시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아니 지난번에 그 왜 그 특검이 갑자기 그 장관님 그 구치소 네네. 갑자기 뭐 덮쳐가지고 네, 뭐 급습해- 찾아낸다고 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랬어요? 그건? 그거 뭐 이제 지금 이게 사실 뭐 언론에 나와 있는 용어만 제가 쓰면 네. 그 얘기 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을 약간 말씀을 드리면 예. 지난해 그 서울에 계신 분들 오물풍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거 기억나시죠? 예. 그 오물풍선이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9월 한 23일, 4일 정도로 기억이 나요. 9월 말쯤에. 예. 그 대법원에는 이제 동문이 있거든요. 그 동문 앞에 큰 잔디밭이 있습니다. 예. 그 잔디밭이 거기가 원래 정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정문으로 알고 계세요. 거기를 정문으로 착각하죠. 네, 하잖아요. 근데 거기 잔디밭이 큰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물풍선이 떨어져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화증방 훈련이 된 인원들이 들어가서 그걸 해체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예. 네, 그것과 관련해서 장관님이 이제 결단을 하십니다.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왜냐면은 이게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나쁜 물질이 들어올 수가 그렇죠. 있고. 그리고 당시에 김병지 의원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이게 왜 국방부에서 손을 놓고 있냐? 이거 빨리빨리 처리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장관님 어떤 결단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일반 이적죄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이제 수사가 있었고 기소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추가적으로 기소가 된다고 한 건들도 관련이 있는 건들이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아마 뭐 장관님의 메모라든가 가지고 계신 뭐 일기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려고 구치소로 들어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래요. 사실 12월 5일에 구속되실 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 12월 25일이군요. 그때 구속되실 때만 해도 그 관저라고 하죠. 그 네. 공간. 거기를 그냥 완전히 이잡듯이 다 털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장관님 따님 태블릿도 가져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또 구치소로 쳐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유승수 변호사님 입회하에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빈털털 됐네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근데 보통 그 갑자기 그렇게 압색을 나와서 뒤졌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것도 특검이 막강한 말씀드렸지만 재정과 인적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데 그리고 특검이 그때 이제 파견 검사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검은 안 나와요. 특검보도 안 옵니다. 파견 검사들이 오는 거죠. 예. 와서 다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못 찾고 그냥 갔습니다. 아니 근데 구치소에서 뭘 찾으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이제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구치소에 다녀왔다, 뭐 뒤졌다 이게 이제 바이럴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후에 못 찾았다는 얘기는 기사는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예, 그것도 참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 왔다는 기사 썼으면은 뒤졌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다는 기사서 써줘야. 마치 뭐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근데 뭐 압색을 나갔다 이런 기사만 나가고 그다음에 뭐 아무것도 못 찾았다 그런 기사가 안 나오면 마치 뭐 대단한 걸 발견해 가서 그러니까요. 한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못 찾았다. 허탕 쳤다 이 마지막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허탕 쳤다라는 말이 맞죠. 네. 그렇게 기사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래야 국민들께서 균형 있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기사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 김용현 장관님에 대한 그 쟁점, 이 기존 그 올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잘 언급이 되지 않는 쟁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쟁점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반드시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물을 때는 형법에 나와 있는 그 요건 사실을 충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형벌을 이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형법 같은 경우는 그 하위법규 그러니까 시행령도 없습니다. 형법 시행령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없죠. 대부분의 법들은 법률이 있고
아실 겁니다. 헌법 밑에 법률이 있다는 예. 건 아시니까. 법률이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시행령도 두고 시행 규칙도 두고 뭐 여러 가지 하위로 위임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 법을 좀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형법은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예. 오로지 형법으로 따라서 죄를 결정하고 형벌을 부과하도록 되어 예. 있죠. 그게 이제 죄형 법정주의인데 이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구성 요건을 이제 입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된, 그러니까 모든 지금 내란 프레임 안에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 가장 먼저 수사받으시고 기소를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김용현 장관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란 프레임에 가장 먼저 그 공격을 받으신 분인데 내란,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종사든 뭐 내란 중요 임무 종사든 이런 이 죄명은 내란죄라는 그 형법상에 있는 구성 요건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건이 충족이 돼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그렇죠. 범죄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살인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살인범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알기로 언론 준칙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충분히 지켜라. 예. 근데 지금 언론에서 이거 지키고 있지 않죠. 입법부도 그냥 내란 특검 이렇게 내란 특검 네 그렇게 이미 특검의 명칭 안에 심어 두었고요. 예. 근데 내란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잘 아시지만 국헌문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토 참전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국토를 참전한다는 게 그렇죠. 말이 안 되니까. 국헌문란이라는 거는 그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목적에 따라서 어떤 폭동, 그러니까 한 지방, 예를 들면 서울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큰 폭동을 일으켜서 국헌을 문란시키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했던 행위들을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건 지휘체계에 따라서 뭐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고 중요임무 종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은 먼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 이러면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그런 일이 없거든요. 예. 근데 언론에서는 뭐 체포조가 있었다느니 뭐 도끼로 문을 부수라고 했다느니 뭐 국회의원을 막아서 뭐 월담할 수밖에 없었다느니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었냐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 기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의사 기능이고 의결 기능이고 그게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기능은 계엄을 해제하려고 하는 그 의결안을 통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의사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군을 투입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당장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에 하는 재판이 벌써 32회 공판기일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 중에서 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보시는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말하신 분들이 단 한 번도 안 계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체포를 하라고 했다더니 뭐 문을 봉쇄해서 국회의원을 못 들어가게 했다더니 그렇게 말씀하신 분 없고요.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 차라리 우리가 그럴 목적이었다며. 그러니까 지금 기사가 나온 대로 우리가 국회 문을 뭐 잠그거나 봉쇄하거나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임무를 만약에 받았다면 우리 이만한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근데 우리가 부여받은 임무는 그런 게 아니라 시설 경비, 시설 안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임무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언론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죠. 근데 그게 중계가 안 됐으면 아마 여전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증언들이 계속 반복이 될수록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국헌을 문란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 목적이 떨어지면 사실 목적범이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근데 지금 계속 그 목적이 자꾸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뭘 하고 있냐면은 군인이 들어간 것 자체가 내란이라는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짜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란죄라는 거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으면 그건 날아가는 죄인 거죠. 그리고 사실 군인이라는 것은 평소 훈련받은 대로 복장 그대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무기 사용 지침이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어떤 여단장님은 골프장 가는데 골프채를 안 가지고 갈 수 있냐. 그럼 그 사람은 골프장 가는 의미가 없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군인이 무기를 소지하고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실제로 그 무기를 어떻게 쓰려고 했는지 지침을 보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간인에 대한 어떤 무기 사용은요. 매뉴얼에 있지도 않아요. 군인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출동한 군인들이 훈련받는 매뉴얼에 민간인은 아예 객체로 상정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다 밝히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많은 쟁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로 모아져요. 하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두 번째 이게 폭동이냐. 폭동을 일으키려고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군인들을 폭행하고 군용물을 탈취하려고 하고 모욕 주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는, 저는 반드시 이걸 특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체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 수많은 유튜버들, 기자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국회 관계자들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막고 나온 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중점적으로 다투고 그걸 있습니다. 보면은 사실은 그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네네. 국회에서 저렇게 신속하게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나? 네네. 그죠? 그런 걸 보면은 국헌문란이나 폭동보다는 네. 그 계엄 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1차 소추안 내용이 보면 서울에 장갑차가 막 돌아다녔다고. 전혀 아닙니다. 예, 그 가짜 뉴스잖아요. 네, 그죠?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프레임을 몰아가려고 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졸속 수사나 졸속 재판이 갖고 있는 것 중 졸속 재판이 갖고 있는 부작용 중에 아주 그냥 큰 부작용은 실체 진실 발견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재판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거, 예. 그다음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실체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도 중요하고, 그다음 그 안에 어떤 그 실체 관계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님 그 탄핵 재판도 제가 봤지만 예. 증인 신문은 무슨 축구 경기 하듯이 시간을 제한을 하는 그렇죠. 거 하지 시간 않았어요. 제한 줬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실체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나요? 네.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는 3년 6개월에 걸쳐서 1심이 나온 반면에 그렇죠. 정말 그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자리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 한나라의 대통령이 내린 그 고도의 통치행위에 관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탄핵이 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졸속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 진실 발견을 못한 거죠. 장갑차라는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반박도 할 수 있고 입증도 할 수 있도록 봐야 되는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사에 많이 의존했을 겁니다. 예. 장갑차가 돌아다닌다는 예.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재판의 첫 번째 목적을 완전히 벗어난 재판이라고 저는 보고요.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죠. 네. 그 외에 뭐 참고할 만한 쟁점은 따로 있나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다른 사건도 많이 두 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또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또 추가 기소가 된다고 해서 그건 저희가 이제 공소장을 받아보기 전이라 아직 쟁점 파악을 못했고요. 예, 예. 이제 두 번째 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 장관님 계엄 사무를 수행하시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계엄 사무가 내란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내란 재판을 열었으면 예. 거기서 계엄 사무 준비에 관한 위법성도 따지는 게 많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구속 기간이 6개월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예, 예. 구속 기간 6개월이 지나면 석방이 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란 재판 같은 경우는 지금 장관이 석방 되시는 게 맞죠. 예. 근데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월 24일에 특검이 다시 영장을 치죠. 그렇죠. 그래서 또 기소하고 구속 연장하고 일반 이적 때도 마찬가지로 10월 25일 임박하니까 또 기소하고 또 영장 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증거인멸 이런 얘기를 하던데 재판장님께서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지금 특검이 하는 일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으시냐. 계엄 사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당연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안에서 같이 다뤄지는 게 맞는 거지. 그 일부를 딱 떼내가지고요. 사람이 있으면 파란 날 딱 떼가지고 이 사람은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이에요. 팔 떼서 따로 기소하고 머리 떼서 따로 기소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형사소송법에서 절대로 그만은 예외조차 두고 있지 않은 이중기소라는 거죠. 야. 그런 이중기소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중기소를 하고 예,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는 전 그랬습니다. 사실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대통령 훈장을 받을 만한 일을 이걸 범죄로 만들어서 기소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전 영장,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인신구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아까 예. 그 기각률을 말씀해 주신 예, 것은 예. 대부분 그런 사정영장을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정영장이 청구가 될 때 보통 이야기하는 게 이제 증거인멸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아직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불구속 수사 상태에서 이 사람을 수사하다 보면은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고 도망을 갈 수도 있고 혹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 중요한 증거를 인멸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때는 구속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세 번째 기소되신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봤는데 증거가 3만 개가 넘습니다. 아. 그 이미 기소가 됐고요. 아하. 그러면은 특검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장관님이 증거인멸이 있다는 건, 그래서 예. 또 구속을 당하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3만 개 안에는 중요한 증거가 없다는 건가요? 아.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따라서 석방이 되셔도 수사를 방해할 이유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으세요. 이미 1년 동안 외부에 차단이 되셨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시기에 억지로 기소를 쪼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쪼개서 기소를 하고 그쪽에서 기소하기 때문에 계속 구속을 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속을 위한 기소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어떻게 해서든 계속 구속시키기 위해서 쪼개서 기소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골병 들이는. 네, 그래서 두 번째 재판 쟁점 같은 경우는 알려진 바로 위계 공무집행 방해, 네. 증거인멸이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고요. 저희가 지금 이 관련 재판에서 어제 재판했습니다. 예. 6회 재판을 제가 진행을 했는데 낱낱이 밝힌 겁니다. 이중기소라는 법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 예. 왜 그 기소한 죄명에 따라서 구속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힐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재판 일정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사실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변호인이 재판의 어떤 결과를 예측한다거나 이런 건 조심스러워서 사실은 제가 그 부분보다는 이제 재판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재판 같은 경우는 1월 한 중순쯤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위계공무집행방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그 재판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지금 6개월이라는 그 기간 안에 이제 재판이 종결돼야 한다고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저희가 무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6개월이 부족하다면 1년이든 2년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앞으로 또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이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판 준비기를 이제 첫 번째로 했고요. 그다음에 구속신문, 그러니까 직권 구속이죠. 지금 이제 검찰이 청구한 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신문기일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한두 번의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합니다.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이 시작될 것 같은데, 저희가 3월 일정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일반 이적 같은 경우는 재판이 일주일에 3번이더라고요. 이야, 일주일에 3번. 그러면 재판 하루 종일 재판하는 날이 3번이면 예. 저희가 서면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장관님 접견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라도 불구속 재판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나온 추가 기소된 건들은 아직 저희가 예. 공소장을 받아보지 않았지만 이것도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내란 중요임무종사는 1월 중순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더 한 6월이나 7월 정도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이적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심리한다고 하더라도 여름은 돼야 끝날 것 같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스패너님들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님, 문상호 국군정보사 사령관님 등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실시간 댓글에 올려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변호인단에 관해서 소식을 여러 이제 루트로 듣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말 고열을 짜낸다고 하죠.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어 오늘 열심히 하고 있고, 언론에서 편향적인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이 여러분 다 객관적 진실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전선을 확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에 집중하고 있어서 저희 자신에 대한 변론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또 투명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장관님께 그리고 사령관님들께 대통령님께 편지 많이 써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외신기자 클럽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는 민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민심이 움직이면은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다. 민심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재단이 되고 박살이 나는 그런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본인이 쓴 책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영국 기자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도 그와 유사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우리 변호사님들 많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